결국 이 말이 공식 석상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을 북한만 막는 데 쓰는 것은 비극적인 낭비입니다. 미국 장성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지금 한국 안보 지형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때는 바로 이번 주입니다. 베이징에서는 시진핑이 트럼프를 향해 타이완은 양보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선언하던 그 시각, 하와이에서는 미군 사령관들이 한반도를 대중국 최전선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같은 날 정반대 방향에서 날아온 두 개의 폭탄, 그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오늘 다모임 뉴스는 세 가지를 집중 분석합니다. 첫 번째, 미군 사령관들이 하와이에서 정확히 무슨 발언을 했는가? 두 번째, 한국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 네 가지. 세 번째, 그럼에도 한국이 이 압박 속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시진핑이 경고하던 그날에 하와이에서 벌어진 일. 5월 중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주최한 하와이 포럼에서 두 명의 미군 고위 장성이 연달아 단상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본토에서 약 8,000km 떨어진 인도태평양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은 보급 문제만으로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해결책으로 그가 지목한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는 한국을 지역 군수 허브로 못 받겠다고 했습니다. 군수 지원은 군대의 꼬리가 아니라 이빨이라며 중국과의 충돌이 벌어지면 한국이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후방 공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매체들은 이 구상을 거리의 폭정을 깨려는 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멀어서 보급도 정비도 어렵던 인도태평양의 한계를 한국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튿날 등장한 조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은 한반도가 제1도련선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제1도련선은 타이완, 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선입니다.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는 전략 방벽으로 평가되는 이 선 안쪽에 한국이 있다는 겁니다. 힐버트 사령관은 그 다음 문장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주한미군을 대북 방어에만 매달리게 하면 인도태평양 전체에 써야 할 자원을 낭비하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임무를 대북에서 대중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를 공식 포럼에서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오던 바로 그 시각, 베이징에서는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타이완을 잘못 건드리면 양국 충돌도 불사하겠다고 직접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레드라인을 선언한 날, 미군은 그 레드라인을 막을 거점으로 한반도를 지목한 것입니다. 한국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가지 이유. 이쯤 되면 당연한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은 이 요구를 받아야 할까요? 거절해야 할까요? 동맹 구조상 쉽게 거절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수용할 수도 없는 이유가 네 가지 있습니다. 첫째, 북한 위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한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는 여전히 북한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북한의 최신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고 있으며 군사 협력의 깊이도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별개로 움직이던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한반도를 향한 위협축으로 결합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력 전력을 중국 견제로 돌린다면 대북 대응 태세는 심각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중국의 경제 보복 위험입니다. 한국에 있어 중국은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닙니다. 2022년 기준 한국 수출의 약 24%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이 한국에 가한 경제 보복으로 입은 피해는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이 대중경제에 노골적으로 참여하는 순간 그 이상의 보복이 돌아올 가능성은 명확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은 미국 시장마저 좁혀놓았습니다. 탈중국의 전제 조건인 강력한 미국 시장이 사라진 자리에 중국만 이르라는 요구는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셋째, 미국의 신뢰 문제입니다. 이번 이란 사태에서 미국이 보여준 행동을 한국은 주목했습니다. 이란이 드론으로 미군 기지를 포격했을 때 미국은 미사일 반격 후 중동에서 사실상 발을 뺐습니다. 미군 기지를 품은 나라들이 공격은 받았으되 완전한 보호는 받지 못한 셈입니다. 일부 미군 관계자들도 미국이 이런 드론 공격에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고 공개 시인했습니다. 한반도가 대중 거점이 된다면 한국도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넷째, 동맹의 목적 자체가 변질된다는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은 처음부터 북한 위협 억제를 위해 주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 명분을 전혀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동맹의 근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고쳐 쓰라는 요구와 다름없습니다. 한국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흐름이 등장합니다. 한국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은 이 압박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자주국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개 발언을 통해 외국 군대 없이는 자주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굴종적인 사고라고 직접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연간 국방비는 북한 국내 총생산의 약 1.4배입니다. 세계 5위권 군사력을 보유한 방위산업 강국이 외국 군대에 의존해야만 살아남는다는 논리는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는 선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내부에서도 이 방향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안보정책 서열 3위인 엘브리지 콜비는 공개적으로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자주방어를 지지하며 국방 강화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국방부는 전자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평시 작전 통제권은 1994년에 한국이 되찾았지만 전시에는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통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의 출발점입니다. 미국이 열어준 문 한국 핵무장이 논의되는 이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흐름이 이어집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를 통해 한국의 미사일 역량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현무호 공개 이후 미국의 지지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콜비는 이미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의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연구원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측 일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검증을 사실상 마쳤으며 수개월 내 핵탄두 수천 기를 포함한 핵무기 체계를 준비할 역량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중국과 북한이 선제 공격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반대 시각도 분명합니다. 핵이 오히려 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억지 수단이라는 겁니다. 세계 5위권 재래식 군사력의 현무미사일 수천 발을 갖춘 한국이 핵까지 보유한다면 어떤 상대도 선제 도발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이 지금 꺼내야 할 카드. 결국 이 모든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한다면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미사일 역량 공인, 핵 옵션 논의. 이것은 요구가 아니라 교환입니다.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맡는 대신 더 강한 자주권을 확보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자권 환수 협상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독자 억지력 구축이 가속화되고 현무 미사일 체계가 전략 자산으로 전면에 나설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핵 옵션을 둘러싼 한미 전략 대화가 피할 수 없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바로 지금 한국의 협상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손을 떼고 싶어하고 한국은 그 공백을 자신의 힘으로 채울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호받아야 할 약소 동맹이 아니라 함께 판을 짤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문제는 그 문을 우리 조건으로 통과할 수 있느냐입니다. 다모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